네, 안녕하세요. 유니숙의 당당 톡톡 8월 3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금요일. 왠지 그 8월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진짜 여름이 가는 것 같죠? 8.15 대회 끝나고 한 번, 8월 말에 또 한 번. 그래서 오늘 여름을 보내는 의미의 노래들 좀 틀려고요. 예고 보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는요. 노래 신청하신 분이 듣고 계시나요? 예, YB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을게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감사합니다. 네, 윤대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었는데요. 가을을 불러오는 노래죠. 여름을 보내는 노래 신청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을을 불러오는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태풍이 2개나 연달아서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태풍 피해는 좀 없으셨는지. 이번 주 중에 2개가 다 왔다 간 거죠. 화요일하고 어제하고. 진짜 제가 30 몇 살 살던 중에 태풍 피해를 뭐 별로 태풍 피해랄 건 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데가 산동네여가지고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집이 잠기면, 우리 동네가 잠기면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사실 비 피해는 크게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번 태풍은 태풍은 바람이었구나 이런 걸 실감한 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태풍하면 비 피해만 생각하다가 홍수 나는 거랑 물 잠기고 태풍은 바람이구나 이거를 이번에 실감했는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그 마른 태풍. 그래서 그때 인터넷에 한창 그 신문지 붙이라는 게 이제 엄청 돌았잖아요. 젖은 신문지 붙여놓고 금방 말라서 밤새 30분마다 물 뿌려주다가 열받아서 그냥 띄워버렸다는 둥. 테이프로 붙이면 된다는 둥. 근데 어쨌든 그게 카톡으로도 돌고 막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어디선지 모르게 보내지는 카톡들 있잖아요. 옛날에 광우병 때 문자 보내지듯이. 그게 또 카톡에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안부를 물으면서 그래서 저도 그날 오전에 있던 일정들이 어쨌든 취소가 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창문마다 이제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했죠. 화요일 날인가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우리 집 창이 많은지 우리 집에 창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창마다 붙였는데 저희 집이 4층 집에 4층이거든요. 바람 소리가 막 붕붕 나고 집이 진짜 이대로 날아가는 거 아닐까 싶은 걱정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무사히 그 태풍을 견뎠죠. 그리고 나는데 바로 또 태풍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뒤늦게 여름 휴가를 하루 갔다 왔어요. 휴가 다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휴가 이런 거 챙겨서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휴가를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일정을 한번 의논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어제부터 이렇게 4일 동안 휴가가 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근데 제가 내일부터는 수련회가 있고 오늘은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밖에 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휴가를 한번 계획을 처음으로 세워서 놀러 가볼까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2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24시간 동안 제가 태풍을 몰고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가는 동안 비구름이 따라갔다가 저희가 올 때 철수를 했죠. 네,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파도 치는 바다 한번 보고 네, 짬뽕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태풍 피해가 저쪽 남쪽 지방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들도 농활을 원래 이번 주, 다음 주에 농활 가는 팀들이 있었는데요. 농활 가는 팀들이 수해 복구, 피해 복구, 태풍 피해 복구 요런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일 같은 거는 과실수들 낙과가 많아가지고 빨리 그 떨어진 낙과 싸게라도 해서 전국에 이렇게 막 택배로 좀 싸게 사달라 이런 게 인터넷에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웹자보 퍼나르던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돕는 거나 지금 이렇게 비 피해 많은데 바람 피해 많은 그 지역으로는 좀 일손이 많이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북쪽 그러니까 중부 지역에 크게 피해가 없어서 태풍 피해 별거 없다.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또 농촌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저 아랫 동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시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그 근처에 아는 농가가 있으면 피해 복구 하는데 일손을 도와주시길 그리고 청년들도 열심히 피해 복구 하시기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번 태풍 예고하면서 사실 엄청 좀 호들갑스러웠었잖아요. 이번 태풍이 저도 되게 의외다 싶은 거예요. 여느 때와 다른 원래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 나라에다가 매년 당하는 재난 또 당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난히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계속 보도를 계속하면서 경고 방송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다 좀 왠지 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정부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런 생각한 게 저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제인가요? 조선일보에서는 그 태풍 그 진로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기상청이 예보했던 대로 안 가고 나중에 태풍 진로가 바뀌었는데 그걸 정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상청이랑 정부의 이런 걸 좀 감추려고 잘못을. 그래서 이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라 또 예, 궁금하네요. 어떤 게 사실인지. 예,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태풍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호들갑도 떨고 정부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유난히 너무 과장되게 보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죠. 이번 태풍 보도 보면서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 너무 기자들이 현장 리포터들이 너무 막 고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뉴스 그 특보로 보여주는데 태풍 관련해서 그 기자가 계속 그 험한 항구 뭐 이런데 다리 옆에 이런데 강 옆에 나가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그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망가지는 거죠. 이 기자들이 엄청 초췌해지고 망가지는데 심지어 어느 종편 방송 기자는 밧줄을 목에 메고 보도하는 리포트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그 KBS인가요? 박대기 기자가 폭설 보도하다가 눈 쌓인 채로 이렇게 리포팅하면서 SNS상에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름이 박대기 기자인데 뭐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이메일이 웨이팅이었어요. 웨이팅. 박대기 계속 이제 눈 맞으면서 리포팅하는 걸 이제 기다렸던 모습이 좀 뭐랄까 약간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한테 얘기거리가 됐었죠. 훈훈하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다들 너무 막 예, 무슨 체험하는 것처럼 예, 극한 체험하는 것처럼 일부러 막 그 태풍의 위험함 뭐 이런 걸 더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보도들이 방송사마다 다. 그래서 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리포터들을 고생스럽게 비를 맞춰가며 해야 될지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너무 네 왠지 빤히 보이는 그런 것도 생각인 것 같고 해서 네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두 번째 노래는 비발디 사계중 여름 여름 예 이거 한번 들을게요.
네,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 네, 다른 방송 듣는 줄 아셨다고요? 네, 그냥 한번 틀어봤어요. 네, 어쩌다 한번 예, 클래식도 좋은 노래 찾아서 다음번에는 졸립지 않은 클래식으로 듣도록 하지요. 네, 딴 노래로 바꿔달라는 원성이 빗발쳐서요 채팅창에. 노래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 트니까 또 신청을 막 해주시는 건가 보네요. 네. 뭐 아까 태풍이랑 뭐 휴가 얘기 좀 했는데 여름 아직 휴가 안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요번 여름에는 제주도로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정마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번 가보다 보니까 진짜 곳곳에서 좋은 데가 참 많고 이렇게 예쁜 섬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네, 제주도도 많이 가고. 근데 여름 휴가를 좀 잘 다녀오면 근데 우리가 한창 좀 더울 때 좀 쉬고 충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름 휴가 한더위를 피해서. 근데 꼭 우리는 한창 더울 때는 막 거리에서 서명 운동 해야 되고 8.15 대회 준비하고 이러다가 끝나고 가니까 네. 뭐 어찌 됐든 네. 좀 아쉽긴 했지만 충전을 좀 잘 하고 가을을 힘차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오다가 보니까 뉴스에 그 성폭행범 검거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주에 성폭행 용의자 범행 시인에서 지금 압송 중이다 이런 기사가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 왜 집 안에 거실에서 자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이불채 납치를 해서 성폭행하고 거리에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용의자가 그 동네 이웃 주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웃에 사는 24살의 청년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PC방에서 아이들은 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먼저 나가서 그 다음에 행적이 없었던 사람을 잡은 거죠. 요 성폭행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충격받았잖아요. 저도 진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새벽 3시에 납치해서 성폭행을 해서 버린다는 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도 그럼 미국처럼 이런 흉악 범죄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집안도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방 안에 아빠가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들어와서 아이가 없길래 아빠랑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죠. 너무 끔찍하죠. 근데 성폭행 사건의 상당 부분이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글들이 막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데 성폭행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여론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그 정희진 박사인가요? 그 여성학 박사 이분이 쓴 칼럼을 봤는데 화학적 거세와 관련된 의견이었어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강경한 처벌을 많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행 범죄자들 성폭행범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다른 범죄 절도나 뭐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 상담, 치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 그게 고발이 되거나 드러나는 게 워낙에 적고 그중에 범인을 잡는 것도 워낙 적고 범인이 기소되는 확률도 워낙 적으니까 걸린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 자기가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가 없어서 자기만 걸렸다. 다른 놈들 다 하는 짓인데 내가 걸린 거고 이 여자들이 대우받고 여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막 표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특히 남자들이 더 강한 처벌,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걸 요구하는 걸 보면서도 이 정혜진 박사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마치 어떤
질환, 어떤 사회의 아주 소수의 질환, 고쳐야 하는 이제 병, 이런 걸로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건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고 고쳐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걸로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폭행범들은 그거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남자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 충동을 다 어떻게 그걸 제어할 것이냐, 아니면 다 미쳤거나,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런 건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들이 어쩔 수 없는 욕구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인식, 이런 게 이제 토대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일면 그런 걸 좀 수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범행인데, 그러니까 성범죄는 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뇌에서 그 사고방식, 생각. 그런데 그거를 어떤 그런 걸로 제어할 수 없는 물리적인 충동, 이런 걸로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사회 인식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처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보다 목을 쳐야 된다고요. 네, 사회적으로 성폭행범 이런 게 뭐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죠.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근데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어쩔 수 없고 여자들이 행동이 그걸 유발한다라는 그런 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 또 잠재되어 있는 자기 생각,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뿌리 깊은 생각들, 인식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진짜 딸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 너무 불안하고, 젊은 여성들도 뭐 이게 나이를 사실 가리지 않고 요즘 성범죄 굉장히 많이 생겨서 불안한 상황인데, 네, 인성과 교육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회적 문제, 사회 분위기, 사회 시스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명박이. 사과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좀 뭐랄까, 약간 생뚱맞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사과해야 될 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정작 자기가 사과해야 될 수많은 자기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두고 엉뚱한 데 가서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과가 시원할 리가 없고 다가올 리도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과하는 거 보고 참 사람들이 다들 뜬금없다. 네, 기분이 더럽다까지. 예. 이런 좀 흉악범죄가 나오면 좀 저는 최근에 묻지마 폭력도 많고 흉악범죄들 보도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방송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또 보도를 하고, 지난번에 여의도 그 칼부림 사건 났을 때 경찰서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 검증하는 거 직접 지켜보고,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기자들도 같이 가서 막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도를 막 연일 속도감 있게 보도를 계속 하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성폭행, 성범죄 관련된 재판 소식들, 이런 것도 막 요즘 나오는데, 이런 게 진짜 각박하고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좀 대선 앞두고 막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정부를 바라는, 또 이런 목소리를 높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또 한번 의심하게 되는, 이게 매사에 의심을 자꾸 하게 돼. 태풍 보도도 너무 하니까 막 의심하고, 이 보도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또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강한 정부, 강력한 처벌,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보수 세력, 우파의 목소리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 강력한 정부의 출범을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다는. 네,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노래 드릴게요. 매력 돋는 명품 보이스, 동률군의 멜로디. 네.
신청하신 분 듣고 계시죠? 멜로디 들을게요.
네, 김동률의 멜로디. 이런 거였군요. 김동률 지금 콘서트 중인가 봐요. 콘서트 예매하려고 했는데 3분 만에 매진, 2분 만에 매진 이랬다네요. 건축학 개론 때문에 다시 좀 뜨는 건가요? 네. 건축학 개론 때문에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수지한테 열광하던데. 지난주 일요일 개그 콘서트 끝나고 밤에 들어오더니 막 흥분하던데요. 개콘에서 수지가 수지 뽀뽀 장면 봐야 된다고 개콘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삼촌들은 다시 수지에 열광하고, 네, 지금 이모들은 전람회에 열광하는 중인가요? 그 건축학개론도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런 옛 향수를 자극하는 뭐랄까 드라마인가요? 이런 대중문화 아이콘들이 다시 인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 이랬더니 제 주변에는 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응답하라 1997. 보세요? 응칠이라고 하던데 줄여서 응칠. 제가 못 봤는데 아직 뭐 잠깐 한 장면 봤나? 근데 이게 어디 뭐 부산 이런 지역에서 1997년도 때 고등학생들 얘기더라고요. 이걸 공감하는 친구들이 엄청 열광하고, 또 그때 고등학생, 또 그때 뭐 대학교 입학했던 친구들, 그 시대의 문화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엄청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H.O.T가 인기였던 때잖아요. H.O.T, 잭스키스 이런 아이돌, 대용량 아이돌 그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막 각 팬들이 막 싸우고 그럴 때였죠. 그리고 IMF가 시작할 때였고 본격적인.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디테일하대요, 묘사가. 그래서 제가 잠깐 언뜻 본 장면에서는 콤비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콤비콜라 주는데, 요즘 드라마 PPL 많으니까 그냥 광고라기보다도 이게 막 요즘 팔리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게 일부러 이제 그때 우리가 마셨던 콤비콜라 이거 기억나냐 이렇게 보여주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작가들이 당시 이 디테일 한 거 깨알같이 모아가지고 쓰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 책받침 사각 필통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서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 중에 그런 거 있죠. 깜지 있잖아요. 깜지라고 그랬나 다른 데도? 막 베껴 쓴 거, 영어 단어 공부한 흔적을 숙제로 내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데 그런 게 있었죠, 그때. 빽빽이라고도 불렀다. 누구는 그래서 그 샤프를 몇 개를 잡고 이렇게 썼다. 우리 반 애들은 그거 이제 숙제로 낸 거 버린 데 가서 주소다가 다시 내다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런 거 숙제했었죠. 참 웃겨요. 근데 그런 게 나온대요, 그 방송에. TVN 그 케이블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요즘 다 온통 이거예요. 그래서 몰아서 이거 봤다, 뭐 이 얘기.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H.O.T랑 잭스키스 아이돌 중에 그 중에 자기는 누굴 좋아하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저는 97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학교에 그 수학여행, 제가 3학년 때 저까지는 딱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었고요. 그 다음부터 수학여행, 졸업여행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제주도로 못 갔죠. 당분간 몇 년 동안. IMF 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보면 군대 갔다 오면 다 도서관에 사는 예비역들. 그리고 이제 신입생들도 다 도서관에 사는. 취업 걱정이 장난 아닌 때가 됐죠. 그래서 뭔가 학내에서 뭐 이렇게 학생회 사업을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거나 이러기 되게 어려워진. 그 전년도에 이제 연대 사건 이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97년부터 한총련 대의원들이 다 수배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뽑히면 다 수배자가 되던 시절이라 학교 안에 막 형사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찾아와가지고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검거율 높이느라고. 그러던 시절, 이러나 저러나 되게 엄혹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든
어려운 시기.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막 그런 이제 연예인들, 아이돌들 보면서 또 우리끼리 좋아하던 노래, 또 뭐 아까 얘기했던 책받침, 필통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런 거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재밌게 지냈는데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니까 그때 그 시절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울림이 있나 봐요. 공감대가. 그래서 다시 또 뭐 그 시절의 대중문화의 위로를 받으면서 콤비콜라를 막 다시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있더라고요. 97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동아리 누나가 동아리 연합에서 일했었다고 한총련 탈퇴서 입해서 쓴 것도 없는데 한총련 탈퇴서를 쓰라면서 네, 참 또 그 당시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고등학생들은 이런 추억. 전 되게 그때 놀랐던 게 지금 보면 이 팬클럽이나 이 문화가 되게 이제 광범위해졌는데 저는 그때 처음 경험한 거죠. 97년도, 98년도 학교에서 축제하는데 H.O.T가 오기로 했어요. 축제 마지막 날 대동제 때 응원단이 부른 그 행사였었거든요. 당시 H.O.T 멤버 중에 누가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면 입학하는 대신 축제에 한번 출연한다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입학할 때. 그래서 축제에 한번 나오기로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고등학생들이 밤에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아침부터 8시에 와가지고 스탠드를 팍 메우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정말 비옷을 쫙 입고 흰색이었던가? 비옷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그 팬클럽 운영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쓰레기 치우기까지. 야, 비 와가지고 막 안전관리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인 그런 팬클럽 문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가면 학교 운동장 또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거기서 파는 그런 불량식품들이나 장난감 이런 거 보면 왠지 좀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좀 뭐랄까 약간 위로도 되는 것 같고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어떤 좀 말랑말랑한 게 나오는 것도 같고 살기 각박할 때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요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응답하라 1997.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예, 지금 막 채팅창에는 당시에 그 문화적 충격들도 나오고 있어요. 희망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 저도 1학년 때 희망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색을 해봤죠. 나는 왜 저 희망세를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나. 옷을 한복을 입어서 아니면 창법이 달라서 이런 걸로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고 창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런 창법에 대해서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문화적 장벽을 넘는 시기였죠. 저도. 네. 다른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커피 프린스에 나왔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이선균이 부른 노래. 바다여행.
네, 이선균이 부른 바다의 여행, 커피 프린스 드라마 삽입곡이죠. 여름이에요, 그 드라마 배경이. 여름하고 잘 어울리는 드라마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죠. 예, 추억 돋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7 얘기하다가 관련된 당시 옛 추억들, 97년도 이야기. 네, 뭐 생각해보면 한 15년 전이네요. 97년도. 15년 전. 네. 15년 전 굉장히 오랜 시간인 것 같은데 바로 또 며칠 얼마 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대자보와 청테잎, 초코파이 이런 거 이런 거 학생회 활동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 대학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테이프였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 웬 삼겹살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MT 가니까 무조건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삼겹살 별로 집에서 안 먹어봤었는데 MT 가서 MT 갈 때마다 먹게 돼서 삼겹살 먹게 됐고 청테이프는 도대체 저런 테이프를 이렇게 원래 광범위하게 썼던가 사람들이 온갖 군데 청테이프를 심지어 머리 찢어진 데다가도 나중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죠. 네. 사람들이 유리 이번에 태풍 대비할 때 유리 테이프 말고 청테이프 붙여야 짱짱하다고 네. 최고라고 했었죠. 정말 다용도.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난리 났어요. 학생회관 복도에 현수막 대자보 쓰던 얘기. 네. 최루탄하고 도망 다닌 거밖에 없다는. 최루탄하고 도망 다닌 기억 얘기하시는 분은 조금 연배가 오래되신 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루탄이 별로 많이 안 써가지고 네. 그때는 별로 많진 않았죠. 초코파이도 그렇고 지금 대학 생활은 어떤지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5년이란 시간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 네, 아까 제 책에 나오네요. 아까 우리 흉악범죄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갔는데 흉악한 범죄 때문에 그 강력한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보도도 막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 보호감호제가 부활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 1980년에 도입됐던 건데 전두환 정권 초기에 출범 초기에 도입돼서 특정한 죄를 거듭 저지르거나 흉포한 죄질의 범죄자는 형량 외에 별도로 7년 범위에서 보호감호를 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징역형보다 보호감호 기간이 더 긴 사례도 생겨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예전에 청송보호소인가요?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좀 뭐랄까 안기부나 뭐 이런 데 이름처럼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던 이름인데 그러니까 원래 징역 외에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보호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2010년에 이기남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아동 성폭행범 흉악범을 격리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이게 논란에 올랐는데 이번에 최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범죄가 이제 계속 생기니까 검찰이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하네요. 이름이 이제 보호수용제인데 예전에 보호감호제 비슷한 거래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보호감호를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은 이중처벌이 맞죠. 이중처벌이 맞고 그러니까 흉악범죄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건 뭐 사실 뭐 그 전혀 없이 범죄가 전혀 없이 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사회는 있을 수는 없겠는데 최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흉악한 범죄가 생기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이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사이코패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어떤 사회적 영향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적 배경이 있죠. 그런 범죄가 탄생하는 데에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다들 지적하듯이 최근에 오래된 경기 침체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생활들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빈곤
그런 데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인 이제 빈익빈 부익부 더 극단화되는 이런 사회 계층, 이런 문제들이 이제 원인이다라고 다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상쇄하는 안전망이 만들어지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범죄 처벌 대책만 나오니까 강력한 경찰력, 강력한 정부의 권한으로 그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거 중심으로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렵죠.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의 그냥 뭐 잘못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흉악범죄는 미국처럼 형량을 늘리면 되죠. 예, 그렇죠. 미국은 징역 120년도 준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500년도 주고 400년도 주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범죄를 저지르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심판하는 사법 당국이나 또 뭐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이제 정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거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저들도 더 큰 죄를 저지르고도 지네는 안 들키고 힘이 쓰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징역을 살고 나와도 이게 뭐 그 안에서 교화가 되고 이런다기 보다는, 이거 내가 재수없어서 걸린 거고, 더 크게 죄를 짓더라도 성공만 하면 오히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그때 잠깐 구치소에 있을 때 만났던 분들도 100이면 100. 자기가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한 50명 중에 2명? 이 정도?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남들 다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운이 없어서 걸렸다. 뭐 그때 뭘 잘못해서 걸렸다. 이런 정도 얘기지,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교화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문제이죠.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른 이야기 할게요. 노래는 아까 누가 에피톤 프로젝트 노래 신청하셨죠? 새벽녘 들을게요.
네, 에피톤 프로젝트의 새벽녘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노래는 네, 내 안의 모든 것 OST 들을게요. 네, 너무 좋죠, 음악. 내 안의 모든 것 OST인데요. 한 곡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윤희숙의 당당톡톡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여름을 보내는 방송을 하고 있네요. 여름을 보내면서 또는 가을을 부르면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같이 틀어드릴게요. 압수수색 소식이 오늘도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님이 경찰에 연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출석록을 보냈는데 이제 집회 참가 문제 때문에 출석록을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나왔다. 예, 그래서 뭐 강제 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김근래 저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님 집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압수품 목록이 없대요. 목록에 가져갈 게 없대요. 뭘 가져가려고 하는지 정하지 않고 왔다가 가져갈 게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CMP 관련한 혐의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확인증을 끊어주고 갔더라고요. 압수물품 없다고. 어이가 없죠. 일단 한번 찔러보고 나오면 걸리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방송하러 와보니까 여기 민중의 소리 방송국에도 오늘 검찰이 왔다 갔다네요.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그냥 갔다던데 CMP 관련해서 따미픽처스라는 여기 프로덕션 있죠. 압수수색하러 왔다네요. 뭐 다시 올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정말 압수수색이 너무 흔하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압수수색 소식들이 막 나와요. 그냥 막 털어보고 나오면 걸리는 검찰들이 아주 신났어요. 네. 혜림님만 안 잡아가면 된다는 글이 올라오네요. 이 와중에 네 대단합니다. 정혜림 아나운서 인기. 예, 압수수색들이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출범하고 나서 촛불 이후에 공안 정국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 누구죠? 미네르바 잡아가면서 그 아프리카
식 대표인가요? 아프리카 TV 이분도 막 구속되면서 당시에 이제 뭐 말 좀 하는 사람들 입을 막고 스피커들을 다 차단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최근에 그 사이에 계속 뭐 검찰들의 공안 탄압이야 지금 계속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안기관들의 실적이 목표가 뭐 몇 건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달성해야 될 게 100건인데 그중에 뭐 이 지역에서만 건수가 없다 뭐 이래서 웬만큼 그 걸면 이렇게 건너서 걸리는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회나 뭐 학생회나 노조 뭐 이런저런 단체들은 다 한 번씩 건드리는 거예요. 범민련 이런 단체들. 예전에 저희 청년회 한청 소속의 청년 단체들. 아 정말 유신의 부활이 가까워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예, 기분 나쁘게 느낌이 다가오고 있어서 요즘에 근혜 공주님의 행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뭐죠? 박근혜 그 광폭 행보 예, 여기저기 보도가 막 나왔어요. 광폭 행보가 뭐 벽에 부딪혔다 어쨌다 막 말도 많이 나오던데 전태일 재단에 방문했었잖아요. 전태일 재단의 방문을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 전에 봉화마을 방문도 일방적으로 했죠. 2시간 전인가 연락했다고 만나겠다 그러던데 참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태일 재단 방문할 때는 막았죠. 사람들이 쌍용차 조합원들 시민사회 단체 또 전태일 재단에서도 그러다가 그 제가 인터넷에 막 글들이 돌아다니길래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박근혜 어찌됐든 화해와 이런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빨갱이들이 막는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댓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박근혜에 대해서 환상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역사연대라고 역사정의 구현 실천연대? 예, 역사정의 구현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같이 만든 건데 교과서 왜곡이나 지금 우리 한국 현대사 왜곡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이러저런 역사 또는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같이 만든 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에 대한 재조명, 그러니까 박정희를 미화하는 이런 이제 드라마나 종편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근대사 관련된 강연 사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유신 40년 해서 뭐 금지곡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강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이제 지금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일파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박정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먼 얘기인 거죠. 박정희 시대가. 그래서 이해관계가 별로 없고 되게 한 달에 건너서 생각하다 보니까 관대하게 생각하게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의 딸 박근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이런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필요도 없고 역사를 기록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거를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서 반성하고 또는 뭐 나아가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5.16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면에서도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일파만파 그 다음에 후보로 딱 선출되고 난 날 저녁 TV 뉴스랑 인터뷰하는 화면을 제가 봤는데 역사에서 나중에 평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다 이러면서 아니 자기가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인데 그런 답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피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행보에까지 지금 뭐 그 본인은 화해, 통합 말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네, 진짜 이거 보면서 보수 정당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막 봉화마을 찾아가고 전태일 재단 찾아가고 막 거침없이 행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화합할 때가 됐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진짜 프레임을 잘 짜는 것 같아. 보수 세력들이.
그래서 화해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날 재단 방문을 막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전태일과 화해하고 싶으면 그 자기 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 조합원들을 찾아가면 된다. 그게 더 시급한 문제다. 그런 전태일의 정신, 전태일이 구현하고자 했던 문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전태일의 마음, 이런 거를 정말 자기가 알고 싶고 그거를 이해하고 싶고 또 화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따르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자기 노력이나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는 길로 오셔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태일 재단에 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죠. 전태삼 씨가 그거를 이렇게 노트에 자필로 쓰신 게 인터넷에 사진으로 막 돌아다니길래 제가 타이핑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진짜 막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문구가. 자기 당사 앞에 비 오는 날, 이 태풍 속에서도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달라고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전태일 재단에, 전태일 동상 앞에 꽃 들고 찾아와서 그냥 꽃 놓고 헌화하고 가려고 하는, 너무 위선적이고 정치적인 쇼로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더. 네. 이제 어찌됐든 굉장히 위선적인 쇼지만, 근데 저는 그런 전략을 짜는 이 사람들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별로 마음에 거리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던 건지, 양심이나 이런 게 찔리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예.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노래 신청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이 노래 들을게요. 끝내 우린 스쳐가나요? 기억 넘어 서로를 지워야 하나요? 내게 사랑이 준 깊은 상처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 아픈 그리움 속에 가슴 텅 빈 채 살아도 그대를 사랑했던 일, 그것만은 죽어도 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그대 내겐 올 순 없어도 아직 이별은 아니죠. 먼 길을 돌아 언젠가 내게 돌아오려고 떠나는 길일 테니까,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지금 듣고 있나요?
네, 김동률 노래 두 곡이나 틀었네요. 네. 김동률이 지금 콘서트 중인데 매진 사례라고 합니다. 네. 대신 여기서 들으시라고. 남자 입장에선 지금 김동률 목소리에 대한 채팅창의 평가들이 피곤한 목소리, 네, 뽀뽀하고 싶은 목소리, 남자 입장에선 피곤한 목소리, 잠 오는 목소리. 왜 목소리 좋잖아요. 네. 좀 잠이 오긴 하지만. 네. 광고라긴 뭐하고, 네. 지나가는 소식. 광고인가요? 윤민석 음악회가 열린대요. 9월 15일에. 다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윤민석 씨, 제가 지지난번 방송 때 헌정 선곡을 했었죠. 민중가요 특집으로. 그때, 모금 운동 했잖아요. 윤민석 씨한테 빚진 자, 다들 조금씩, 그 빚을 갚자 해서, 그게 보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모였대요. 와우.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더 감동적인 건 윤민석 씨가 그 1억만 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와서 그 나머지 1억 넘는 그 5천만 원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또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부는 그 전에 부미방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김은숙 씨라고 이분도 얼마 전에 올 초에 그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김은숙 씨가 본인의 그 치료비로 후원금 들어온 것 중에 또 윤민석 씨한테 도움을 준 게 있대요. 그래서 또 윤민석 씨는 그게 다 지금 알려지는 거예요. 이제 윤민석 씨가 일부는 김은숙 씨한테 다시 그 뜻을 좀 잊기 위해서 보내고 또 일부는 강기훈 씨 유서대피 사건 관련해서 강기훈 씨도 암투병 중이라 그분한테 보내고 네 그렇게 일부씩 또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기획자님이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한다. 그래서 그날 그 윤민석 씨 공연은 후불제 공연으로 한대요. 하고 근처에 그 한양대 동문 후배들이 이제 후원 주점 여는데 뒤풀이는 거기서 하시라 하더라고요. 윤민석 씨를 계기로 좀 뭐랄까 예전에 좀 뭔가 그래도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뭔가 그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운동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모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이거는 사실 지금 요즘 정파 논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진보 진영이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내용을 겪고 있는데 그 누구를 다 떠나서 투쟁의 현장에 나가서는 다 같이 동지가 되고 또 이런 상황 앞에서는 또 다들 마음을 모으는 동지가 되는 거죠. 더 큰 어려움 앞에서는 사실 저희가 늘 언제나 뭉쳐서 네, 같이 하나 돼서 싸웠는데 네, 그래서 빨리 지금의 상황이 복구되고 진보 진영이 다시 태세를 좀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불행 중 다행. 후원금이 트위터에 호소한 지 보름 만에 8월 29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이 모였다. 전 조금 냈어요. 조금 냈고 윤민석 씨 부인이 힘을 내셔서 꼭 치료가 되면 완치가 되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 암 환자 진짜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리니까 다들 건강을 꼭 챙기시면서 생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 TV 광고 보니까 그러던데요. 성인 남자 5명 중 2명이 암이라고? 이건 30%도 넘는 거잖아요. 네, 다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운동권들 모아놓고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들 내가 바라는 꿈꾸는 세상을 만들면 돈 없어도 치료받고 돈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 만들면 되겠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꾸역꾸역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지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들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이 상경투쟁하는 날이잖아요. 아이고 어깨야. 엊그제 총파업 투쟁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했었죠. 저도 안산의 SJM 앞에 갔다 왔는데요. 서울 대회를 따로 안 하고 이번엔 안산 SJM 앞으로 다 갔어요. 그 투쟁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간 거죠. 근데 SJM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안산 반월공단에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노동지청까지 그 행진하고 바로 앞이더라고요. 거기 계란 던지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죠. 어제 태풍에 다 씻겨갔을 텐데. 그 다음에 공장 앞으로 이동해서 공장 앞에서 이제 실천투쟁을 하고 저녁 문화제로. 전 문화제까지는 못 보고 왔는데요. 공장 앞에 가니까 다른 공장에는 없는 특수한 설치물이 있더라고요. 철조망이 미군 기지 앞에서나 보던 그 철조망이 담벼락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참, 네. 방송이 끊기나요? 네. 저는 잘 들리는데, 네. 철조망이 있는데, 정말 그 날카로운 철조망이 바로 새로 친 반짝반짝 빛나는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직장 폐쇄했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치열한 난투극이 있었던 현장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철조망을 걷어냈죠. 네, 네, 그랬습니다. 뭐 하여튼 그리고 그날은 그저께 29일은 전국에서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했고 오늘은 전국의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다들 상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서울역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하고 연맹별로 사전대회들 진행하고 그 본대열이랑 만나서 행진한다고 하는데 연합뉴스에는 7천, 민중의 소리에는 8천 모였다고 되어 있네요. 생각대로 총파업 준비가 잘 안 됐죠. 기대했던 것만큼. 네,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는데 네. 웹자보나 이런 거는 되게 멋있게 감각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현장 조직, 투쟁 이런 거는 그만큼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가를 뭐 민주노총에서 하시겠지만 이번에 민중대회로 같이 다른 단체들까지 연대해서 함께 투쟁하자, 함께 총파업하자 이런 이렇게 제안됐던 거라 막판에 이게 이제 민주노총 중심으로 논의가 바뀌면서 저희도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오늘 이후에 재정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제 옷이 멋지다고 그러시네요. 네, 이 옷은 네 선물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이거 학교 학생들을 맞춘 티셔츠인데요. 잘 어울리죠? 레볼루션이에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노래는 아까 신청하신 용감한 녀석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을게요. 그리고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른 내 품에 안기요. 이어서 들을게요.
네, 용감한 녀석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노래를 들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 내 품에 안기요. 네, 이 노래를 들었어요. 날씨가 정말 달라졌죠. 네, 쌀쌀하기까지 아침에는 하늘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뭐 공기도 더 청명해진 것 같고요. 그 여름의 그 뭐랄까 고여 있는 공기가 아닌 느낌? 이렇게 가을이 오는 거죠. 네,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다 지나가겠죠. 오늘 하늘이 너무 맑아서 집에 있기가 그렇다네요. 나가세요, 다. 8월의 마지막 날, 불타는 금요일을. 네,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빨래하시고 나가시라는. 빨래는 매일 해야지? 아니, 안 돼요. 빨래는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네. 그렇게 정말 미치게 더웠죠, 올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염화지옥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더위 속에 우리가 버텼죠. 염화지옥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신과 함께라는 만화가 생각나네요. 이 만화 다 보시나요? 인기 많던데.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툰인데 신과 함께라고 저승편에 보면 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40대 노총각인데 암으로 회사에서 접대하다가 암 걸려서 죽어서 저승에 가거든요. 저승사자들과 이제 대화역에서 일산 저승행 네, 초군문역에 도착하면 전철에서 내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승이 시작인데 그 입구에서 변호사를 만나요. 저승에서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같이 받아줄 변호사. 예, 진기한 변호사인가? 네, 예, 진기한 변호사. 주인공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변호사 이름 생각났네요. 진기한 변호사를 만나서 이게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인 거죠. 7일 동안 7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거고 그 재판에서 이겨야 예, 재판이 끝나는 거고 49제 끝나는 거고 거기서 지면 3명의 그 재판관들한테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건 그냥 그 자체가 형벌인 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지옥이 나와요. 한빙지옥도 나오고 한빙지옥은 그 효도 불효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고 근데 그거 보니까 좀 만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저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 설화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쓴 만화인데요. 재밌고 거기 보면 그 말을 잘 못해서 간 사람들의 지옥이 있어요. 혀 잘 못 놀리다가 간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벌이 어떠냐면 혀를 뽑아서 그걸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로 밭을 갈게 쟁기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이랑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작가의 멘트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기록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셨는데 집에 물을 쓰면 물을 네가 이승에서 다 쓴 물을 저승 가서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라고 저한테 물을 아껴 써라. 그거 너가 저승 가면 다 마셔야 된다. 이런 휴지 뭐 이런 거 아껴 써라. 이런 이제 막 잔소리를 막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화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윤회설이라든가 이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만화를 통해서 왠지 좀 현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조심도 해야 되겠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적 있나 이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중에 하나 관문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연좌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 말고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지은 죄에 따라 내가 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워낙 착하게 살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큰 죄가 없어서 뭐 그렇긴 한데 그보다도 더 좀 뜻깊었던 건 그 주인공이 워낙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의 지인들이 주인공의 덕을 나중에 보게 될 거다 사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도산지옥이라고 칼날로 돼 있는 이 산을 막 건너게 하는 형벌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보내고 싶은 사람 몇 명 있기는 해요. 아, 이런 생각하면 나중에 제가 벌 받을라나? 아무튼 신과 함께 한번 보세요. 네, 재밌어요. 뭐 염화지옥 얘기하다 이렇게 되지. 이번 더위가 진짜 산 지옥같이 너무 더운 더위였었죠. 근데 그 더위도 좀 지나면 이제 햇빛을 그리워하는 네, 시기가 오겠죠. 이렇게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게 되겠네요. 뭐 아까 채팅창에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모바일 경선 관련된 문제 제기들 나오고 이래서 이거 보고 딱 그게 떠오르던데요. 그 김인성 씨 있잖아요. IT 전문가. 통합진보당에서 그 IT 관련된 자문해 준 분 있죠. 이분이 경고했잖아요. 문재인 씨한테 조심하라고. 통합진보당을 이렇게 망친 사람이 거기로 민주당에 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 조심하라.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건 조사할 때 최초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뭐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 뺑소니 사건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어느 지방의 건설업자가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진보진영 나아가는 대선까지 망칠 수도 있다. 이게 건설업자가 만든 이게 작품이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대선까지 망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죠. 그 경고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한편에 들리는 소문에는 제주 경선 처음 모바일 투표했을 때 관련돼 있지 않냐. 그 건설업자 사무실 관련된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이 민주당 선거에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 그 경선 관련된 문제 제기가 벌어졌을 때 김인성 씨가 들어가서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해 줬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습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김인성 씨는 그런 경고를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이 돼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와중에 경선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통합진보당 문제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민주당 경선 문제도 민주당 경선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에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달려들어서 지금 네,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민주당 경선에서 김인성 씨 경고가 이게 현실이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네네. 뭐 지금 통합진보당 상황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나갈 사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대놓고 얘기하시는 용감한 분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나간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안 나가고 있고 계속 이제 선결 조건을 얘기하고 답을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 나갈 건데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대선까지 통합진보당의 개입력을 전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대선 개입을 못하게 하고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각종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들고 있는데 당무는 공식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고 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소환조사도 계속 날라오고 있고 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될 것 같은데 통합진보당이 9월 5일날 중앙위원회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날을 전후로 어떤 결정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좀 여러 가지로 네 9월 5일이면 결판이 날 듯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서인국 정은지가 부른 All For You 응답하라 1997 관련된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응답하라 1997 노래예요. 서인국하고 정은지가 부른 All For You. 네. 처음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네요. 느낌이. 요즘 노래들 그런 게 많죠. 처음 들었는데 익숙한 노래. 서인국이 누군가, 서인국. 사람들이 응답하라 1997 얘기하면서 서인국 얘기하면서 열광하길래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러네요. 슈퍼스타 K 첫 번째 뽑힌 아이 87년생이래요. 응답하라 1997에서 지금 주연으로 열연하고 있는 서인국 씨가 그런가? 리메이크 한 거구나. 어쩐지. 네. 죄송해요. 네. 많이 들어본 노래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민주당 경선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 야권연대 관련해서 계속 애매한 입장 취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분노에 지금, 트윗이랑 분노의 페북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애써 섬신 써서 야권연대를 해주듯이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거에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 많더라고요. 애초에 야권연대 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그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왔던 거고, 이건 진보 진영이 사실 노력해서 실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진보 진영에 많은 양보가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이 민주당의 것을 챙기려고 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을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처지와 입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금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 다 같이 지금 망하는 상황이라서 네, 걱정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래요. 오늘 민주노총 투쟁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지금 행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투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가 사실 다시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번 총파업이 정말 국민적 총파업 투쟁이 되었으면 하반기 대선까지 바로 좀 뭔가 이어지는 기세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다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단위에서 조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청년연대도 대선 투쟁 관련된 청년들의 대선 운동본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를 쪼개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면 9월 1일이네요. 새로운 달,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도 맞이하고 꼭 새로운 정권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석 달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지막 곡 띄우고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 여름을 보내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곡은 평택에 있는 애청자가 애청자인가요? 신청해 주신 가수 연영석의 간절히,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사고 있었네요.